24강으로서 마지막 강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19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 보시면 조건 나와요.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드리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란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및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차익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지는데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AND 조건이에요. 하나는 장기보유 공제, 또 하나는 특별공제. 이 두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AND 조건이다. 먼저 장기보유 공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랫동안 보유하였음으로써 양도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몇 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공제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보유기간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으로서 장기 보유 이 말이 나온 거죠.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은 3년 이상으로서 둡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제, 이 특별히 공제란 말은 이런 뜻이죠.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오니까 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크게 납부할 바에는 안 팔아 그래요. 안 팔게 되면은 공급은 줄고 살 사람은 많아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을 막기 위해서 팔아난 유도책으로서 특별히 깎아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공제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 팔아난 유도책으로서 나왔던 것이 바로 특별히 공제예요. 그럼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AND 조건으로서 부동산 보유 3년 이상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토지, 건물로서 보유 3년 이상 됐으면 공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던 것은 제외시킵니다. 법을 어겼던 걸 제외시키니까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토지,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미등기란 단어가 없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농지에 대한 내용도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란 단어가 없음으로써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토지로서 미등기란 단어가 없으니까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고가 주택에 대한 내용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또 1세대 2주택, 3주택, 4주택에 대한 내용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3년 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물, 보유 3년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3년째 된 날에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추가된 내용이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의 의미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하였던 종전주택의 의미다. 소유하였던 종전주택의 의미니까 종전주택, 주택, 건물이죠. 그러면서 입주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보유 3년 이상 됐다면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소유하였던 종전주택이 아니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조합 오늘부터 취득된 입주권과 미등기 토지 건물 A에 대한 내용을 뺀 나머지 토지 건물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보유 3년하고 양도하였으면 금액 산정 장기보유공제에 적용됩니다. 그때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주는데 여기에서 보유 기간별 공제율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원칙에 대한 내용과 하나는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먼저 할게요. 예외에 대한 내용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에 대한으로서 과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고가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고가 주택이었으면 과세되는 거죠. 그리고 고가 주택에 대한 내용은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높다는 것은 물가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크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쌀 한 톨 굴러간 것하고 수박 하나 굴러간 것하고 어디가 더 멀리 갈까요? 수박이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크면 그 가격이 큰 내용의 양도 차익 안에는 물가 인상분이 크게 들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상으로서 공제폭을 아주 높입니다. 아주 높여서 각기 보유기한 연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10년 이상이었을 때 이상 앞에 숫자 10에다가 8을 곱함으로써 양도 차익 곱하기 80%의 공제율을 곱한다 이렇게 하나 아시면 돼요. 그럼 이상 앞에 숫자에다가 8을 곱한다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일 때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안다는 얘기예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으로서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 이랬으면 이상합의 숫자 5에다가 8을 곱하니까 5, 8에 40. 양도 차익 곱하기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10년 이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상합의 숫자 10에다가 8을 곱함으로써 양도 차익의 80%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거에 대한 내용은 원칙이죠. 나머지는 원칙이다.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나대지에 대한 내용도 적용되겠죠. 그리고 또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겠죠.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겠죠. 또 1세대 2주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겠죠. 1세대 3주택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당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원래는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었을 때는 양도 차익 곱하기 10%, 4년 이상부터 1년 증가 시마다 3%씩 증가됨으로써 10년 이상이었을 때는 이상합의 숫자 10에다가 3을 곱함으로써 양도 차익 곱하기 30%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은 방금 했던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일 때 양도 차익의 10%다 이 말은 맞게 주니까 여기를 알 필요 없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10년 이상이었을 때 이상합의 숫자 10에다가 3을 곱함으로써 양도 차익 곱하기 30%다. 연유로서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7년 이상에서 8년 미만이다. 이랬으면 이상합의 숫자 7에다가 3을 곱함으로써 양도 차익 곱하기 21% 되겠죠. 이제 기억하는 것. 나대지 상가,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3주택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년 이상 이렇게 나왔을 때 10에다가 3을 곱함으로써 양도 차익 곱하기 30%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되겠죠. 이 내용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기본공제로 갑니다.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면 양도소득금액 나오죠. 소득금액에서 소기 기본공제 빼면 과세표준 나와요. 그러면서 기본공제 가는데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으로서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195페이지에서 기본공제. 이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인적공제 역할로서 연 250만 원 공제예요. 여기서 연 하면은 이 연에 대한 내용은 과세 기간의 연으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하루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할 거니까 250만 원 공제. 10년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할 거니까 250만 원 공제다 이렇게 되죠. 이 내용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유 기간은 기본 공제는 보유 기간과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적 공제 역할이기 때문에 믿음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문장에서 믿음기란 단어가 있다면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믿음기란 단어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적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토지 공제 되겠죠. 그리고 또 건물 공제 될 거고요. 기타 자산 앞에 믿음기란 말 없죠. 그럼 그때 공제된다. 주식 또 공제되고 고가주택, 비사업용 토지 공제됩니다. 믿음기란 단어가 있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질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하는 방법인데 공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소득별로서 문금으로 해가지고 각 250만 원씩 공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득별로서 나온 원인이 있죠.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102조 양도소득 구분 계산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 102조 양도소득 구분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 동그라미 1번 1항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 각 기억, 니은, 디귿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하는 결손금, 결손금이란 말은 양도 차손, 차이난 손실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양도 차손이란 말과 결손금이란 말은 차이난 손실금액으로서 다 같은 말 하시면 돼요. 손실금액은 다른 기억, 니은, 디귿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기억은 기억끼리 합친다. 니은은 니은끼리 합친다. 디귿은 디귿끼리 합친다 뜻이에요. 그리고 기억에 대한 내용 보니까 부동산에 관계된 거네요. 니은에 관계된 것은 주식에 관한 내용들이네요. 디귿에 대한 내용은 파생상품에 관한 내용들이네요. 자, 이게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기억은 기억끼리, 니은은 니은끼리, 디귿은 디귿끼리 합치겠는가를 볼 때에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누진세율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과세 표준이 합쳐진 거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 알면서 이렇게 가정하죠. 1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서 토지 하나만 팔았을 때 양도 차익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팔았을 때 양도 차익 나왔다. 그러면 누진세율 적용됨으로써 합쳐야죠. 이렇게 합쳐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양도 차익 나오고 양도 차손, 손실 나왔을 때 여기는 합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형평이 어긋나요. 양도 차익, 양도 차손이 나타났을 때도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 차손이 나타났을 때 합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식은요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은 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에 대한 내용으로서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가 기억, 니은, 기억과 니은은 합산되지 않는다. 이 말은 기억은 기억끼리 합친다. 니은은요, 니은끼리 합친다. 라는 의미로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합친다. 주식은 주식끼리 합친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 합친다. 라는 내용이 바로 소득별이에요. 물론 기본서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나 요약집 내용에다가 적어줬죠. 위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보실 때에 소득별로서 당연히 또 소득에서 각각 250만 원 공제한다. 첫 번째 점에서 다음에 소득별이란 A끼리 소득별, B끼리 소득별, C끼리 소득별을 말함으로써 자산별이 아님의 유념. 그러면서 A 그룹을 보니까 A 그룹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그룹이죠. 그리고 B 그룹은 주식 그룹, C 그룹은 파생상품 그룹. 그럼 여기에서 그룹끼리 합친다. 그룹끼리 각각 250만 원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소득별이에요. 이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파생상품은 파생끼리라고 알면서 D페이지에 대한 내용 하나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D페이지 보시면은 198페이지에서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그 세율에 대한 내용에서 맨 밑에 F 보면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부터 40%의 누진세율이다. 그럼 기타 자산이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시 195페이지로 와볼 때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누진세율이니까 A그룹에다가 끼워주겠죠. A그룹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기타 자산으로서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그룹에서 얼마? 250만 원. 주식그룹에서 250만 원, 파생상품그룹에서 250만 원 공제한다. 이게 바로 소득별입니다. 자, 여기에서 과세기간 내에서 토지 하나만 팔았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그룹으로서 250만 원 공제되겠죠. 또 다른 상황으로서 토지 하나 팔고 주식 하나 팔았다. 이랬으면요. 부동산 그룹에서 250만 원, 주식 그룹에서 250만 원 이렇게 공제되는 거죠. 또 다시 토지 하나 팔고 아파트 분양권 팔았다. 이랬으면 자 여기에서 250만 원 공제하였으면 부동산 그룹인 여기는 공제하지 않아요. 순차 공제죠. 순차 공제로서 250만 원 공제다 이렇게 되고요. 또 다시 토지 하나 팔고 주식 하나 팔고 파생상품 팔았다 했으면 부동산 그룹, 파생상품 그룹, 주식 그룹에서 각각 250만 원으로서 750만 원 공제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 공간에다가 이 내용 하나 적으세요. 하나 적는 것은 국외 자산은 국내 자산과 별개로 기본공제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까지 하여 주면 과세표준 나오겠죠. 이 과세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 고백입니다. 해당되는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으로서 198페이지에 나와져요. 198페이지에서 세율 보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법전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세율에 대한 내용과 주식 세율, 파생상품 세율 이렇게 해서 구별시켜서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시킬 때에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주식 세법, 파생상품이 아님으로써 주식에 대한 세율과 파생상품 세율에 대한 내용은 버리시면 돼요. 뭔만 기억하시면 되냐?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세율에 대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율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전에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적 내용은 6%부터
38%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었어요. 이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투기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투기 억제 기능이 있으니까 투기적 내용이었다면 여기 끝세율인 38보다 높여서 세율로 정해주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기적 내용이라면 끝세율인 38보다 높여서 정합니다. 그 내용 알면서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보유 1년 미만이다. 보유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이건 투기죠. 투기니까 이때의 세율에 대해서는 38보다 높여요. 높여서 50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다. 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유 1년 미만보다는 투기가 덜 합니다. 하나 일반적 경우보다는 투기가 있으니까 38보다는 높이고 50보다는 낮추면 숫자 나오겠죠? 40% 갑니다. 그리고 보유 2년 이상에서부터 정상적으로 갔어요. 정상적으로 가면서 6%부터 38%까지인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이 38은 그대로 놔두고 끝구간 하나를 더 만들어냈어요. 끝구간이 뭐냐? 40입니다. 그래서 보유 2년 이상 됐다면 6%부터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인데 주택은 제외시킵니다. 왜 주택은 제외시켰냐면 주택 경기가 하도 침체됨으로 인해서 주택을 팔아난 유도책으로서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줍니다. 이제 문장에서 주택 이 말이 있다 할지 아니면 입주권, 입주권은 정전 주택이니까 주택의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택 이 말이 있다면 보유 1년 이렇게 미만 나왔을 때 한 단계 낮춘다 하시면 돼요. 원래는 50인데 한 단계 낮춰서 40 이렇게 나오죠. 또 보유 1년 이상이다 면은 한 단계 낮춰서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보유 1년 미만이었을 때 한 단계 낮춰진 40, 1년 이상 있으면 한 단계 낮춰진 6%부터 40%까지 누진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투기입니다. 투기니까 여기는 높여요. 높여서 각 구간마다 10%를 더해줍니다. 각 구간마다 10% 더해주니까 6%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6%. 맨 마지막 구간인 4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법까지 어겼으니까 아주 높여요. 아주 높여서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70%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보유 따지지 않고 보유 기간 관계없이 누진세율이다. 6%부터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의 세율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암기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 아실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세율 나오고 기억 나오는데 기억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경우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옆에서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요.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거 얘가 포인트입니다.
세액 중 큰 거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동그라미 쳤다 치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죠. 보유 5개월 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다 이랬으면 보유 5개월이니까 여기에 대한 보유 1년 미만으로서 50 적용되겠죠. 또 비사업용 토지니까 16%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에요.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란 한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2개가 적용되면 각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서 세액을 산정해요. 50%로서 세액 산정하고 또 16%부터 50%까지에 대한으로서 세액 산정하고 난 후에 요 둘 중에서 어느 거다? 큰 거다. 요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뭘로? 큰 거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이 내용으로서 세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져서 201페이지 보시면 6가로에 대한으로서 미등기 자산 양도의 경우가 나와져요. 여기서 미등기 자산 양도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보유 10년 된 미등기 토지를 양도했다. 이렇게 했으면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뺨으로써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실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토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겠어요. 그러면 미등기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도 미등기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겠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서 양도 차익은 6고루 과세 표준이란 산식이 나오겠죠. 산식이 나온다. 거기다가 세율 70%를 고배해 주면 미등기 자산 양도 시에 세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등기 자산을 양도 시는 미등기 자산 양도하였을 때 산식을 할 수 있겠죠. 산식은 양도 차익은 6고루 과세 표준이다. 이런 산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는 방금 본 것처럼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므로써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미등기 자산 양도했을 때 과세 표준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공제 예장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고 또 원칙적으로 감면에 대한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요약집에다가 적어놨죠. 요약집 202페이지 보시면 참고해서 2번 미등기 자산 양도 시 적용되지 아니한 것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이렇게 4개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를 적용되는 걸 끼워줌으로써 오지선다 만들기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용되는 것을 꼭 기억할 줄 아셔야 돼요. 적용되는 것에 대한으로서 볼 때에 여기에서 필요 경비를 빼줘야 양도 차익 나오죠. 그러면 미등기 자산 양도 시 적용되는 거 뭐 적용될까요? 필요 경비 적용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필요 경비 적용되고요. 그리고 양도 시기, 취득 시기도 적용되는데 그건 구석지니까 버리시고요. 분납도 적용됩니다.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분납이 나올 찬스겠네요. 분납에 대한 내용과 물납은 징수 규정이에요. 미등기산을 양도했을 때 징수해야 되니까 분납 규정, 물납 규정도 두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작년에 물납에 대한 내용은 없앴습니다. 삭제됐음으로써 물납이 없고 분납이 적용된다. 이제 아는 것. 미등기산 양도했을 때 필요경비 적용되고 무엇도 적용된다? 분납도 적용된다. 이런 예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 자산이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이 내용의 법이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이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때 담당했던 세무공무원과 양도한 사람과의 절실한 친구예요. 절친이었다고 하였으면 담당했던 세무공무원은 어차피 이건 미등기로 보지 않아야 돼. 등기할 수 없는 거지 않냐. 그럼 이건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반대로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과 담당했던 세무공무원이 악연이었어요. 담당했던 세무공무원은 너 언제 한번 나한테 걸려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걸리죠.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걸렸어요. 걸렸으면 담당했던 세무공무원은 너 잘 걸렸어. 이거 여기에 대한 내용 미등기야. 미등기니까 세율 70%야. 이렇게 하게 되면 세무공무원에게 법이 없음으로써 재량권을 줍니다. 그 재량권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 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산식으로서 아시면 돼요. 문장에서 미등기 이 말이 나왔으나 뒤에서 연결된 내용이 미등기 제외의 자산의 단어로 연결됐다면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적으로서 등기된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하나, 미등기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미등기 제외자산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글자 그대로 뭘로? 미등기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미등기 제외자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여러분 시험에서 계약 조건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내용은 말이 맞게 적어줄 거니까 그 내용 외우지 말고 장기 할부로 아시면 돼요. 이 장기 할부에 대한 내용은 뭘 의미했냐면 아파트 분양권을 의미했어요. 아파트 분양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뭘로 보겠다? 등기된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이죠. 또 다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뭘로 보겠다? 등기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냐므로써 등기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면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은 자산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허가 이 말이 다 나왔을 때 혜택을 주면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예전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보다 더 세금 납부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택을 신축하여 놓고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만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했으니까 뭐 넣어야 돼요? 1세대 1주택. 어땠을 때 허가받는 걸로 간주한다. 허가받지 않았을 때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허가받지 않았을 때 허가받은 것으로서 간주한다. 라는 의미로서 1세대 1주택 무허가 요 단어가 다 있었을 때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혜택상으로서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수용된 경우 이랬으면 여기 단 내용도 우리에게 혜택을 주면서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혜택사항이니까 이 단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상속 단어, 사업시행자 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요 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여기 단 내용은 미등기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자산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렇게 했으면 사업시행자 빠졌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미등기입니다. 또 다시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속 단어 빠졌죠. 그럼으로써 미등기로 보는 겁니다. 이제 미등기로 보지 않으려면 상속 단어 있고요. 사업시행자란 단어가 같이 있었을 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하였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내용은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내용으로서 비읍, 시효대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여기서 포인트는요.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가 포인트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의 지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토지의 지목이 된지 도른지 알 수가 없음으로써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포인트는요.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효돼서 채비지를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경우 환지 처분 전에 양도한 경우란 말은 구획 정리 전에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채비지를 구획 정리 전에 양도했다면 그 채비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목이 도른지 된지 정해지지 않았음으로써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 자산이었고요. 여기에 대한으로서 기출체크 문제 1번 봅시다. 미등기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 그러면 벌써 답 나오겠죠. 3번이 나야나야고 손 들죠. 필요경비가 적용될 수 있는 것. 하나 더 보탠다면 분납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갑시다. 뒤로 가셔서 예정신고 갑시다. 예정신고. 교재 204페이지에서 예정신고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든지 두 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다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점입니다. 이제 세금액을 산정했어요. 이렇게 세금액을 산정했으면 이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일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서 토지를 양도하였다 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납세금 성립 시기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성립 시기 이 말 나왔으면 소득세 이 말이 있었을 때 연말로 연상하시라. 그러면서 답하는 것은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연말이니까 12월 31일에서 납세문은 성립된다. 성립에 대한 내용은 끝나는 때 되겠죠. 그리고 성립되었으면
세금액을 산정하는데 세금액 산정에 대한 일로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보유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 양도소득세는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되겠죠. 자연스럽게 신고는 연말에서 성립됐으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져요. 이렇게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지니까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됩니다. 이렇게 확정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확정 신고 앞에서 미리 신고받고 징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확정 신고 앞에 있는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예정 신고입니다. 예정 신고에 대한 내용은 확정 신고 앞에 있는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걸 유도해야 되겠어요. 유도하기 위해서 예정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면 우리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방법 중에 하나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정 신고를 이행했다. 그러면 너 꽃감 줄게. 이거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다시 반대로 예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너 매매한다. 요 두 방법 중에서 하나만 택하면 우리는 예정 신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마다 다른데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성격은 더러우나 성격이 더럽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더러우니까 내려오셔서 가신 거예요. 하나 그 사람은 인간적이었어요. 인간적이니까 이걸 택했어요. 예정신고 이행했다면 세액공제하겠다. 10% 예정신고 세액공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 올 때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를 삭제합니다. 이제 아는 것은 예정신고 이행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아셔야죠. 이걸 아시라고 방금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린 겁니다. 저 정치 안 씁니다. 정치 안 하니까 정치 내용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눈 보세요. 눈 조그만 해가지고 무섭잖아요. 그럼 그분은요. 이걸 삭제하고 이걸 택했어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매하겠다. 무신고하였다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매하겠다. 가산세 가산. 몇 퍼센트? 무신고니까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정신고와 비교해 볼 때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성립되니까 신고되겠죠. 그러면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도 성립을 먼저 만들어주고 예정신고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에 대한 내용을 볼 때 확정신고의 성립은요. 연말이죠. 그리고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니까 연말보다 앞에 있는 것은요. 올말이 앞에 있는 거죠. 올말로 가져요.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정신고의 성립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으면 여기에서 글자들은요. 다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은 외울 필요 없이 올말 하시면 돼요. 올말에 대한 내용으로서 달의 말일. 이 단행이 바로 올말이죠. 올해 말일, 달 말일로 아시면 되겠죠. 이게 성립됐으니까 신고된 기간을 정합니다. 예정신고 기간,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달의 말일로부터 기간 2개월 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도일을 정해 봅시다. 양도일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배웠던 게 양도시기 배웠죠. 이 양도시기가 양도일이에요. 양도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7월 5일이다. 이랬으면 속한 달의 말이니까 7월 30일부터 2개월 내에 있으니까 7에다가 2를 더하면 9월 30일 되겠죠. 이게 애정신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기간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한으로 물어봐요. 기한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양도일을 먼저 정해놓고 그 정해진 달에다가 2를 더하세요. 그러면서 그 달에 말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 때 대금청산 날짜에 대한 내용이 7월 5일,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이 6월 3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등기함으로써 양도일은 등기 날짜 하겠죠. 등기 날짜에 대한 달 6월, 6월에다가 2를 더해요. 2를 더하니까 8월, 그 달의 말일 8월 31일, 얘가 애정신고 기한 되겠죠. 또 다시 한 번 더 해본다면 대금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다. 그러면서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이 9월 5일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때에 대해서 양도일은요. 9월 5일이에요. 거기 9월에다가 2를 더하죠. 2이니까 2를 더하면 9 더하기 2, 11. 그 달의 말일 11월 30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애정신고 기간 정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서 요약집 체킹해주면 8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애정신고 기간, 기억.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하였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하였으면 그 대금 청산일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허가일이 되겠죠. 허가일로서 허가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서 주식은 알 필요 없고요. 부담부 증여, 이게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다면 증여세에 대한 내용과 맞췄어요.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3월 내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소득세 애정신고 기한은 달의 말일로부터 3월 내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문제로서 가볼 때 부담부 증여란 말이 없이 애정신고 기간 이렇게 나온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정신고 기간이 있으면서 부담부 증여 이 말을 주어주고 애정신고 기간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이런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 때 부담부 증여라는 말이 있다 치고 애정신고 기간 정해볼 때 대금 청산 날짜가 5월 7일이었어요. 그랬으면 여기 대금 청산 날짜가 양도일, 여기에다가 5에다가 3을 더해요. 3을 더하니까 8월, 그 달의 말일 31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예로서 부담부 증여일 때에 애정신고 기한 정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 차손이 있거나 볼 때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2개 팔았어요. 그러면서 하나에서 양도 차손 나왔다. 그러면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에 대해서 합쳐주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양도 차손이 있거나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애정신고 세액공제는 없다. 이행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신고했다면 매매한다. 가산세, 가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확정신고 나와줘요.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1일까지 여기도 과세 표현이 없거나 결손금, 차손이 발생된 경우에서도 신고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206페이지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 없고요. 분납에 대한 내용은 있죠.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양도소득세 분납은요. 양도소득세 분납은 1천만 원 초과되었을 때에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내까지 신청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일부분에 대한 이유로서 산정해 볼 때에 양도소득세의 애정신고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이 1,500이었다. 그랬으면 1,0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끼므로써 애정신고 기한 내에 1,0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5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에 분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애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4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2분지 1 금액에 대해서 애정신고 기간 내 납부하고 나머지 2분지 1 금액에 대해서는 2분지 1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이 기억과 니은이죠. 물납은 없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가보시면 국외자산 양도 나와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내용 자세히 다 해놨으니까 그 내용으로 알고요. 꼭 아셔야 될 것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물가 인상분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나라의 국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가 인상분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거주자 양도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기본공제 적용된다. 그리고 국외자산 납세음자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여기 숫자 5년 이상 꼭 기억하세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라는 으로 사시고요. 그리고 세율에 대한 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왜 등기 여부 따지지 않을까요? 그 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는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또 투기인지 투기 아닌지 따질 필요 없었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부터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국외란 말이 나오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해서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 20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기본공제 적용, 양도가액은 실가로 한다. 여기 조심하실 점 기준시가 아니에요. 기준시가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겠죠. 기준시가는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징수하기 위해서 정해진 가액이 기준시가예요. 그럼 그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내용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고 실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등기여부에 따지지 않고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만약에 국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된 세액은 세액공제 아니면 필요경비에다가 선택사항으로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까지 마치면서 모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